2026년 1월 14일 보내주신 자료들 잘 받았습니다. 기술, 경제, 정치를 넘나드는 소식들인데 정말 한 가지 거대한 키워드가 모든 걸 관통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AI입니다. 마치 골드러시 시대처럼 모두가 이 AI라는 금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화려한 열풍의 이면에 숨겨진 비용,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AI로 정말 수조 달러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산업 지도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비용을 과연 누가 어떻게 치를 보냐 이걸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술 기업의 전략부터 우리 집 전기요금, 심지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모든 게 이 AI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 거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자적의 가장 중심부, 빅테크들의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역시 애플과 구글의 동맹이었어요.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그 성곽 왕국 애플이 최대 라이벌인 구글에게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그렇죠. 애플이 자체 AI 모델 개발에 좀 애를 먹다가 결국 구글의 제미니를 아이폰 시리에 탑재하기로 했죠.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요. 사실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구글이었다는 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계약에 애플이 매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쓴다고 알려졌어요. 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이 소식 하나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양쪽 다 조금씩 자존심을 구긴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애플은 우리가 AI는 뒤처졌다. 이걸 인정한 셈이고 또 구글은 우리 AI가 최고지만 그걸 깔아줄 하드웨어는 역시 아이폰이다. 이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굴욕적인 승리라고 할까요?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둘 다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애플은 단번에 AI 경쟁력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구글은 수십억 대의 아이폰 생태계에 자사 AI를 심는 효과를 얻으니까요. 다만 이건 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과거에 구글이 애플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지키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썼던 그 계약이 결국 반독점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됐거든요. 이번 AI 동맹도 몇 년 뒤에는 규제 당국의 수술대 위에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공포감. 이게 다른 기업들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메타의 경우가 그렇죠. 한때는 모든 걸 걸었던 그 메타버스를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실연구소, 그러니까 리얼리티 랩스 인력의 10%, 한 1,500명 정도를 해고했고요. Asgard's Wrath 2 같은 명작 VR 게임을 만들던 자체 게임 스튜디오도 대부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밀어붙이던 VR 사업 비중을 줄이고 그 자원을 전부 AI랑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돌리는 일종의 피벗을 단행하는 거죠. AI라는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그대로 잠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모두가 이 AI 파티에 뛰어들 때 이거 거품이야 하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주식을 공매도했다는 소식인데 근데 버리의 경고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모두가 AI에 열광하고 있는데 거품이다 라고 외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버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엔비디아는 다른 사업 없이 오직 AI 칩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순수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AI 붐이 꺼지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거죠. 칩 매출 규모는 4천억 달러인데 실제 AI가 쓰이는 사례는 1,000억 달러도 안 된다. 이건 명백한 거품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전력산업버블에 비유한 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 비율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도 전력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감에 너도 나도 발전소를 지었지만 결국 공급 과잉이 왔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발전소들이 애물단지가 되면서 줄줄이 파산했죠. 버리는 지금 AI 칩 시장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더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은 차세대 칩이 나오면 지금 비싸게 산 엔비디아 칩은 순식간에 구형이 되고 데이터 센터들은 막대한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될 거라는 경고군요. 바로 그거죠.
버리가 전력산업 버블에 비유한 건 흥미롭긴 한데 저는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당시의 전력은 그냥 전력이었지만 지금 AI 칩은 새로운 산업의 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단순히 공급 과잉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버티의 주장과 시장의 기대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시장은 AI가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새로운 지능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믿는 반면에 버티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결국은 경제 사이클과 과잉 투자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누가 맞을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과열 국면이라는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비용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버티가 말하는 건 금융시장의 거품이라는 비용이지만 눈에 보이는 진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바로 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콕 집어서 공격했더군요. 기술 기업들은 자기 갈 길을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pay their own way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썼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 막대한 전력 비용을 왜 일반 시민들의 공과금 인상으로 메우냐. 기업들이 직접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닌 게 이미 미국 13개 주 이상에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공과금이 올랐어요. 인디애나나 오하이오 같은 곳에서는 아예 데이터 센터에 별도 요금을 매기기 시작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의 AI 추천 알고리즘을 돌리는 비용이 결국 제 전기요금 청구서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 숨져진 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PC 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어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니까 마이크론이나 삼성 같은 제조사들이 돈이 되는 서버용 칩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일반 소비자용 PC 부품 주문은 아예 거절하거나 공급을 줄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오래전에 했던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소비자들이 비싼 PC를 직접 사는 대신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월 구독료 내고 빌려 쓰는 시대 말이에요. PC 부품값이 너무 비싸지면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AI 붐이 역설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아직은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이 꽤 비싸서 이 가격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베이조스의 예언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전력 비용, 결국 누군가는 내야 하는 돈이잖아요. 이 비용 문제는 비단 기술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과 부채라는 거대한 청구서와 마주하고 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거시경제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2025년 12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2.7%,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데 여기에 정말 기막힌 정치 드라마가 끼어들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준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과다하게 썼다는 건데 파월 의장은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금리 인하 압박을 거부했더니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또 파월이 무능하거나 부패했다고 맞받아치고 있고요. 이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경제 데이터와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만큼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건 없거든요. 베테랑 트레이더 톰 소스누프가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한 10에서 15% 수준의 시장 하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바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 경고의 근거가 재미있던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PER이 22배라는 건데 이건 지난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말하자면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있다는 신호죠. 이렇게 잔뜩 기대감으로 부푼 풍선 같은 시장에 파월 의장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날카로운 바늘이 다가오는 형국이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고평가된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시적인 불안감 속에서 평범한 미국 가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바로 신용카드 부채입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총액이 1조 2,30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평균 금리가 20%가 넘는데 이걸 반으로 깎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포퓰리즘적인 공약 같은데 핀테크 기업 클라나의 CEO가 이걸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선 게 의외였어요. 그 CEO의 주장이 아주 날카롭죠.
전통적인 신용카드의 리워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소득층이 내는 고금리 이자로 부유층에게 여행 포인트 같은 혜택을 주는 현대판 로빈후드의 반대 버전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와, 저는 클라나 CEO의 주장이 굉장히 아프게 들리네요. 사실 신용카드 쓸 때마다 이 포인트는 결국 누가 내는 돈일까 궁금했거든요. 저소득층의 이자로 부유층의 혜택을 본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월가의 거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당연히 결사 반대입니다. CFO가 직접 나서서 10% 이자 상한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가격 통제다라고 비판했어요. 만약 이게 시행되면 은행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신용 점수가 낮은, 즉 가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카드부터 해지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수백만 명이 신용 접근성을 잃게 돼서 서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거라는 경고죠. 서민의 빚 부담을 줄여주자는 좋은 명분과 시장 원리를 무시했을 때 닥칠 더 큰 부작용이라는 현실론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네요. 이 모든 상황이 참 아이러니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보이지 않는 힘과 겉과 속이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 이야기예요. 테슬라만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도 없죠. 야심차게 내놓은 사이버트럭은 2025년 판매량이 2만 대로 머스크의 목표치였던 25만 대에 한참 못 미쳤어요. 비싼 가격, 잦은 리콜, 생산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최고의 승전작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대표 상품은 실패하면서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연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끝나면서 시장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보조금에 의존하던 포드, 리비안 같은 경쟁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고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였던 거죠. 그 결과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보조금 폐지 이후 41%에서 59%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이라는 하나의 전투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보조금이라는 안개가 걷히자 전쟁 전체에서는 압도적인 승자가 된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시장의 힘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네요.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정말 기묘하고 독특한 분석입니다. 2026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글이에요. 그 글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단순한 행사 후기가 아니죠? 잠깐만요. 캘리포니아 지하에 거대한 유기체가 있고 제약회사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개발하는 신약이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그 거대 생명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설이라고요. 정말 여와 같은 상상력이네요. 황당한데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약 산업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을 꼬집는 아주 기발한 비유예요. 이 글의 핵심은 셀링 포인트라는 게임 이론 개념입니다. 별다른 소통이나 약속 없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거나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친구와 약속 시간만 정하고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강남역이나 광화문 광장을 떠올리는 것과 같죠. 아하, 그러니까 JP모건 컨퍼런스라는 행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전 세계 헬스케어 업계 사람들이 매년 1월 둘째 주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샌프란시스코로 모이게 만드는 일종의 만남의 광장, 즉 쉘링 포인트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짜 중요한 계약이나 논의는 컨퍼런스장 안이 아니라 그 주변 호텔바나 커피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컨퍼런스의 셀링 포인트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투자자 등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화는 결국 단 하나의 주제로 수렴됐다는 겁니다. AI군요. 네. 그래서 당신네 회사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이 질문이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이었다고요. 헬스케어라는 특정 산업을 위해 모인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AI라는 거대한 중력점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이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고 뒤섞이는 2026년 초의 복잡한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한쪽에서는 AI라는 기술혁명이 골드러시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비용 청구서가 현실 경제와 정치판에 날아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빅테크, 중앙은행, 월가,
그리고 정치 권력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AI 기술, 금융정책, 에너지 자원이라는 새로운 금맥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형국이죠. 그 과정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승리의 발판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힘들의 격전 속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소비자로서,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과연 이 경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